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한 달 전보다 지출이 줄었나요? 음악 아니면 늘었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분명히 아낀 금액 것 같은데 통장 잔고는 그대로 오히려 더 빠듯해졌다고요. 외식을 줄이고 쇼핑도 자제하고 카페도 덜 가는데 음악 외에 이상하게 살림은 나아지지 않는 느낌일까요? 그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를 보다 음악 보면 내수 침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음악 단어를 듣고도 그냥 넘깁니다. 내수 침체 뭔가 거창하고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음악 같거든요. 전문가들이나 걱정하는 것, 정부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지금부터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내수 침체는 뉴스 속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월급과 일자리에 직접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그 숫자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24년에는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소매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17개 시도 전부가 동시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2010년 집계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처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상품 소비 흐름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가 11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이 기간이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보다 2배나 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IMF를 트라우마처럼 기억하는 이유는 그때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졌는지를 다들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비 위축의 지속 기간만 놓고 보면 지금 이 상황이 그때보다 더 길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IMF 때는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고 어느 날 아빠가 실직해서 돌아오는 그런 충격이 있었거든요. 소비가 줄고 경기가 나빠지는 게 뉴스 화면에서 쏟아져 나왔고 누구나 위기라는 걸 피부로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소비 절벽은 그렇게 갑작스럽지 않아요. 조용히 서서히 마치 물이 냄비에서 조금씩 증발하듯 빠져나갑니다.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넣으면 바로 뛰어나오지만 처음부터 찬물에 넣고 천천히 가열하면 온도가 오르는 걸 느끼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시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딱 그겁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소비가 준다는 게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이 잘 아는 일상의 언어로 설명해 드릴게요. 동네 상권을 떠올려 보세요. 예전에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야 했던 식당들. 퇴근 후 335 모이던 치킨집과 카페. 주말이면 사람들로 북적이던 쇼핑몰. 그 풍경이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느낌. 혹시 받으셨나요?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2025년 11월 소매 판매액은 전월 대비 3%나 감소하면서 2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 침체의 깊이가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특히 음식료품 같은 생필품 판매가 3% 감소하고 의류는 6%나 줄었어요. 대형마트는 무려 1%가 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의 오르내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밥과 옷 즉 기본 소비조차 줄이고 있다는 신호예요. 카드 지출은 소비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최근 몇 년간 한국인의 카드 지출 패턴에는 흥미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필수 소비, 즉 식료품이나 공과금 같은 것들의 비중은 유지되거나 오르고 있지만 외식, 여행, 문화생활 같은 선택적 소비가 줄고 있거든요. 단순히 사람들이 절약하는 게 아니라 여유 자금이 줄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쓰고 싶어서 줄이는 게 아니라 쓸 여유가 없어서 줄이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겉으로는 같아 보여도 경제적으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들은 왜 소비를 줄이는 걸까요?
금리가 높아서 대출 이자가 부담되고 물가가 올라서 살림이 팍팍하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돈이 충분히 들어올지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부르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혹시 나도 다음에 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OECD 고용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임금은 2023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 사이에 7% 감소했습니다. 실질임금이란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돈의 양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월급 명세서에 찍힌 숫자는 올랐을지 몰라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의 양은 오히려 줄었다는 뜻이죠. 월급이 오른 것 같은데 살림은 더 팍팍해진 느낌.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던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지갑에서 조용히 돈을 꺼내가고 있었는데 그게 인플레이션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조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직원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은 7% 오은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임금은 7% 인상에 그쳤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임금이 제자리거나 오히려 뒤처진 겁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 중소기업에 다니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전체 근로자의 약 80%가 넘습니다. 그 말인즉은 우리나라 근로자 대부분이 실질적인 구매력 측면에서 정체 혹은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뉴스에서 임금이 올랐다고 할 때 그 숫자가 내 이야기인지 꼭 확인해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소비가 줄었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들이 저축을 더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가계 부채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 소비를 줄여도 그 돈이 저축으로 가지 않고 이자 상환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의 가계 부채 규모는 GDP 대비 세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이 말은 곧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가 이자를 더 내야 하고 그만큼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소비를 줄이는 이유 중에이자 부담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 했더니 오히려 가계 소비가 더 쪼그라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긴 거죠. 이제 이 이야기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경제학에는 수요 부족의 악순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렵게 들리지만 실은 아주 직관적입니다. 마치 한 마을에 빵집이 하나 있는데 주민들이 돈이 없어서 빵을 안 사고 빵집이 돈을 못 벌어서 직원을 해고하고 해고된 직원이 역시 돈이 없어서 빵을 못 사고 빵집은 더 어려워지는 그 구조예요. 이 악순환의 무서운 점은 처음에 빵을 사지 않은 사람이 빵집 직원을 해고시킬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다는 겁니다. 마을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죠. 한국 경제 전체가 지금 이 악순환의 입구에 있습니다. 출발은 이렇습니다. 가게가 지갑을 닫기 시작해요. 이유는 다양하죠. 높은 금리 탓에 대출이자 부담이 커졌고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실질 구매력이 줄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혹시 몰라 더 아끼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소비가 줄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어딜까요? 자영업자들입니다. 동네 식당, 카페, 의료 매장, 미용실, 헬스장 이런 곳들이 장사가 안 된다며 조용히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자영업자 폐업 건수는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늘고 있고 음식점이나 소매점 폐업이 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폐업하면 임대료를 안 내고 그러면 건물주도 타격을 받고 그 건물주가 대출을 갚기 어려워지고 은행도 부실 대출이 늘어나는 식으로 파급 효과가 번집니다.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 타격은 제조업과 중소 유통업으로 번집니다.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까 재고가 쌓이고 재고가 쌓이니까 생산을 줄여야 하죠. 생산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일감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기업은 결정을 내려야 해요. 신규 채용을 멈추거나 계약직 연장을 안 하거나 심한 경우 희망 퇴직을 받거나 이게 바로 여러분의 일자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해고가 아니라도 고용이 줄어드는 방식은 훨씬 다양해요.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안함, 신규 채용 동결, 아르바이트 시간 축소, 프리랜서 발주 감소. 이런 방식들은 뉴스에도 잘 안 나오고 체감하기도 쉽지 않아요. 통계상 실업자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형태의 고용 위축이 훨씬 먼저, 훨씬 광범위하게 진행됩니다. 아무도 해고당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면 팀 인원이 줄어있는 그 현상 말입니다. 그리고 고용이 위축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은 당연히 소비를 더 줄입니다. 처음에 소비를 줄인 것과는 다른 차원의 감소예요. 아끼기 위해서 줄인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줄이는 겁니다. 외식이 아니라 생필품에서도 아끼기 시작하고 아이 학원을 줄이고 경조사비도 최소화하고 자동차 교체를 미루고 그렇게 소비가 한 번 더 감소하면 기업의 매출은 또 줄고 또 고용을 조정하고 또 소비가 줄고 이 고리가 한 번 돌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번질 수 있는 악순환. 우리말로 물가와 경기가 동시에 가라앉는 소용돌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예요. 비유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빙판 위에서 자동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브레이크를 밟아도 잘 안 서요. 오히려 브레이크를 세게 밟을수록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악순환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이 소용돌이 안에 들어가면 빠져나오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일본이 1990년대 이후 무려 30년 가까이 함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그 기간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이 당시에 어떤 모습이었냐고요? 수출 대기업은 그나마 버티는데 내수 시장은 조용히 쪼그라들고 중산층이 얇아지고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못 구해서 아예 소비를 포기하는 분위기.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 모든 흐름을 가장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골목상권이에요. 몇 년 전만 해도 핫플레이스라고 불렸던 동네들. 서울의 어느 골목이든 지방도시의 번화가든 요즘 그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공실이 늘고 새로운 가게가 생겨도 1년을 못 버티고 다시 비는 자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특정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식 통계에서도 확인되듯이 소비가 빠진 자리는 단순히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생계가 무너지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기업에 다니는데 수출 잘 되면 나랑 상관없는 거 아닌가라고요. 아닙니다. 이 연결고리는 생각보다 훨씬 촘촘합니다. 대기업도 협력업체들과 함께 움직입니다. 대형 제조사 하나가 수출에 성공하더라도 그 기업의 부품을 납품하는 1차, 2차 협력사들은 내수 경기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내수가 얼어붙으면 협력사들의 국내 매출이 동시에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협력사 근로자들의 임금이 정체되거나 줄어들면 그들도 소비를 줄이죠. 이 파급 효과는 외식업,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까지 퍼집니다. 경제는 결국 서로 물고 물린 거대한 그물망 같아요. 한쪽이 당기면 반드시 다른 쪽이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지 않은 그 선택이 그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고 그 아르바이트생이 돈이 없어서 다른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도 연결됩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는 진짜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일자리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같은 고용노동부 통계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버티는 여력이 훨씬 작다는 뜻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은 가장 먼저 비정규직 계약을 종료합니다. 신입 공채를 줄이고 아르바이트 시간을 깎고 임시직 계약 연장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20대 청년이 많고 유가 공백 이후 재취업을 노리던 주부들이 많고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졸업생들이 많습니다. 가장 약한 고리가 먼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 또다시 악순환이 한 바퀴 더 돌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왠지 불안한 감정이 생기신다면 그게 오히려 정상입니다. 이건 공포를 조장하려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방비 상태로 그 흐름에 쓸려가게 됩니다. 알고 있으면 대비할 수 있어요. 준비된 사람과 준비 안 된 사람의 차이는 경기가 나빠질수록 더 크게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이 삿을 어디쯤 있을까요? 직장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니는 회사의 주요 고객이 누구인지. 그 고객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면 우리 회사의 매출은 서서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매출이 줄면 성과급이 줄고 연봉 인상이 어려워지고 채용이 동결되고 결국 내 일자리도 그 영향권 안에 들어옵니다. 당장 오늘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다고 해서 내수 침체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건 배가 천천히 기울고 있는 걸 모른 채 갑판 위에서 태평하게 식사하는 것과 비슷해요. 자영업자라면 이미 몸으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손님이 줄었고 매출이 줄었고 임대료와 인건비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올랐죠. 이 간격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문제가 지금 당장 현실로 다가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니 상황이 내 장사 실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수요 감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으면 해결책도 엉뚱한 곳에서 찾게 됩니다. 프리랜서나 단기 계약직이라면 더 빠르게 체감하실 겁니다. 발주가 줄고 단가가 낮아지고 기회가 좁아지는 그 흐름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쯤에서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어요. 국가 데이터처 발표를 보면 2025년 연간 기준 소매 판매는 0.5% 증가하면서 3년 연속 마이너스에서 벗어났고 2026년 1월에는 전월 대비 3% 증가하면서 반등 신호도 나오고 있다고요. 수출 쪽에서는 반도체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면서 전체 경제를 일정 부분 받쳐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한국개발연구원도 2026년 민간 소비가 금리 인하와 실질 소득 개선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높은 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분명히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왜 체감이 안 되는 걸까요? 바로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회복의 신호가 대기업과 수출 중심 업종에만 집중되어 있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이 몸으로 느끼는 현실과는 여전히 큰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퍼져나가지 못하면 소비 기반 자체가 약해지고 그것은 결국 다시 내수 부진으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2026년 소매 유통 시장 성장률은 6%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업계 스스로도 지금의 회복을 완전한 정상화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무 한 그루의 밑동이 부실한데 가지 몇 개가 무성하다고 해서 건강한 나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구조적인 악순환은 한두 번의 반짝 회복으로 끊기지 않거든요. 경제 전문가들이 내수를 경제 체온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출이 잘 된다고 해서 경제가 완전히 건강한 건 아니에요. 수출은 체온계에서 한 부분의 온도만 보여주는 거거든요. 진짜 건강을 알려면 몸 전체의 온도, 즉 내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체온이 조용히 내려가고 있다는 걸 숫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실용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내수 침체를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제의 흐름 앞에서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립니다. 지금 소비 감소의 흐름이 단기적인 것인지 구조적인 것인지를 읽어야 합니다. 단기적이라면 기회를 노릴 수 있어요. 경기가 회복할 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득을 봅니다. 구조적이라면 지출 구조를 다시 짜고 수입원을 다변화하고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득이 한 곳에만 의존되어 있는 분들, 그단 하나의 소득원이 흔들렸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지금 냉정하게 점검해 보세요. 내수가 흔들리는 시기에 가장 먼저 쓸려가는 건 버팀목이 하나뿐인 사람들이거든요.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내수 의존도가 높은 업종과 수출 또는 기술 기반 업종의 현황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업종이 똑같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자영업을 운영 중이라면 지금의 매출 부진이 내 경영 능력의 문제인지 구조적 수요 감소의 문제인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원인이 다르면 해결책도 달라야 하거든요. 더 열심히 마케팅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아예 업종이나 전략을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내수 침체는 GDP 숫자나 소매 판매 지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동네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올해 폐업을 고민하는 이야기이고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안 돼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청년의 이야기이고 성과급이 줄어서 연말에 가족과의 여행을 포기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소비를 줄이면 다른 누군가의 소득이 줄고 그 사람도 소비를 줄입니다. 그 고리가 조용히 조여올 때 가장 먼저 당겨지는 건 가장 약한 연결 부분입니다. 경제 뉴스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게 우리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그 안에는 내 월급의 비밀이 담겨 있고 내 일자리의 미래가 담겨 있고 내 가족의 살림살이가 담겨 있습니다. 그걸 읽을 수 있는 눈을 갖는 것 그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 아닐까요? 다음에도 이렇게 경제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에서 직접 쓸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